잘 계셨습니까? 한 가지 양해를 구해드려 올려야 될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장준봉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순신 장군 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게 감동이 안 와요. 근데 저는 학문으로 이렇게 이순신을 접한 게 아니고 가슴으로 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생들 또 일반인들 데리고 명량, 노량 또 견례량을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그때 느낀 거를 이게 책을 보고 또 가슴으로 또 뇌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천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다 아는 거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도 좀 지어주시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결책이 뭐냐, 솔루션이 뭐냐. 이순신 장군은 이제 과거의 뿐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현상은 임진왜란이나 100년 전 나라를 잃을 때나 똑같거든요. 언제나 현상은 똑같은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인이 있느냐 아니면 끌려가는 노예가 있느냐, 이런 차이로 나라의 명운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10여 분 정도 이 자리에 참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앉아서 여러분하고 오늘 이야기할 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청소년과 대학생을 상대로 교육했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시면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느낌을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앉아서 여러분과 함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이 미스프린트가 좀 있습니다. 화학과 상생 아이콘 충무공 리더십 첫 페이지 맨 밑에서 6째 줄 오다 노부나가가 있죠? 거기에 그 일자 한글을 지워주시고요. 그 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가로치고 풍신 빼어날 숫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5째 줄, 밑에서 5째 줄 보시면요, 끝에서 두 번째, 밑에서 5째 줄 보시면 상령 전투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상이 아니고 쌍령입니다. 쌍령. 지금도 가면 그 옆에 대쌍 소쌍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쌍령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있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충무공 리더십 했는데요, 사실은 충무공은 한 분이 아닙니다. 충무공은 딱 한 타스가 있습니다. 12분이 있는데 고려시대에 3분, 근세조선시대에 9분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첫 번째 충무공이 강릉 최씨의 선조가 됩니다. 혹시 여기 강릉 최씨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중에 첫 번째 충무공의 자손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충무공이 근세조선에 들어와서 첫 번째 충무공이신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몽주 선생을 선주교에서 쇠망치로 이렇게 암살한 그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남이 장군, 4번째가 이순신 장군이십니다. 그리고 5번째가 김시민 장군입니다. 진주대첩의 김시민 장군. 그래서 충무공 하면 우리는 그냥 이순신 장군으로 그냥 넘겨짚는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12명 중에 한 분이시니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 이게 풀네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가장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신 분 두 분을 꽂으라면 한 분이 세종대왕이고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이신데, 다행스럽게 여기서 직선거리 300m 안에 세종대왕 계시고 이순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참 장소도 좋고 때도 딱 일주일 뒤에 5월 19일 날 음력 3월 13일 임진왜란이 터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 달 음력으로 4월 어떤 시인의 말대로 참 잔인한 달입니다.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이순신 장군의 화학과 소통 상생의 리더십을 요청을 했는지 저는 뭐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만 과도한 그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특히 원로 여러 선생님들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식과 감성을 전달해 드릴 자신이 사실은 조금,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꿀리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저께 좀 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릴 때도 아까 막 부탁드린 대로 이거 처음 듣는 얘기야? 이런 표정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에 일어나기 한 117년 전에 신숙주가 일본을 가면서, 그 당시 국제통은 신숙주밖에 없었습니다. 신숙주가 임금에게 얘기하죠. 돌아가실 때 임금이 와서 당신 할 말이 뭐냐? 집까지 찾아와요. 그러니까 상이시여, 부디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이러고 유언하고 죽습니다. 그 유언하고 조금 반딱하다가 또 다 잊어버리고 뭐 그냥 무슨 사화 싸움 하다가 느닷없이 당했죠. 그 느닷없이 당하는 거 없잖아요. 수 없는 사인이 옵니다. 수 없는 사인이 오고 풍신수길은 100년에 걸친 내전을 통일시킨 아주 지장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3대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오다, 그다음에 풍신수길, 그다음에 덕천가강. 그래서 새를 울게 하라. 새를,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기 조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과를 내는 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세 사람의 리더십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오다 노부나가는 울어, 안 울어 목을 베버려. 이게 리더십입니다. 그 다음에 풍신수길은 기다립니다. 아주 모의를 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서 울게 만드는 게,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리더십이고, 그 다음에 덕천가강은 기다립니다.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세 사람의 전국을 통일해간 그 대표적인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러한 각국의 리더십을 이따 자료를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무공의 리더십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충무공 개인의 자산이 아닙니다. 충무공께서 운주당이라고 하는 서재, 운주는 산가지를 던져서 운을 점쳐본다는, 근데 이제 그 유방의 그 부하였던 장량이 초막에, 전막에 들어앉아서 천류밖에 전장터를 산가지를 던져서 계산하고 점을 쳤다. 그게 운주인데, 그래서 당신도 당신의 서재를 운주당이라고 짓습니다. 그 운주당에서 얼마나 화합과 상생의 전략이 나왔는지 몰라요. 거기는 병사들도, 아주 새카만 병사들도 와서 장군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부터 거북선의 설계, 또 연애 상담까지 하고 바둑도 두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종일 논했다, 밤새워 논했다, 모두 다 합의했다. 이게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운주당이라고 해서 승리를 창제했다, 제조했다 해서 재승당으로 바뀝니다. 지금 한산도에 있는 재승당 그 자리가 충무공의 서재 운주당의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속에 운주당을 설계하고 세워놨을 때,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 나라 리더들이 전부 운주당의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앞으로 우리는 임진란 같은 치욕의 역사가 다시 되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원균이 그 운주당을 장막으로 두 겹 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기생을 불러다 놓고 음주 파티를 하면서 나라를 말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영남이라고 자기 밑에 그 부하가 자기의 그 나쁜 점, 나쁜 리더십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이순신의 밑에 들어가서 혁혁한 정과를 내고 있어요. 이와 같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목적을 가진 공간이라도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하는 리더에 따라서 승리를 창조하기도 하고 치욕에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말아먹고 나라를 아주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순신 장군이 사실 노량해전 마지막 해전엔 안 나가셔도 됩니다. 선조도 나가지 말아 그랬고, 진리는 그 명나라 제독인데 직책상 이순신 장군의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전투하지 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순신은 여긴 해야 되겠다 해서 그날 마지막 날 밤 순천 외성을 둘러싸고 고니시를 압박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가 저쪽에서 부산포 쪽에서 왜군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 정보를 듣습니다. 왜냐? 진린이가 뇌물을 먹고 소형 쾌속선 고바야시 하나를 풀어줍니다. 그걸 대반 눈치채고 이순신 장군 지금 역습을 하면 고니시, 순천에서 고니시와 부산포에서 오는 그 고니시의 사위 그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진린을 설득해서 12시경 천제를 올립니다. 배 위에서 혼자 손을 씻고 물을 떠다 놓고 이 원수를 갚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진격해서 가는데 2시쯤 지금 현재 그 노량대교 밑에서 새벽 2시에 조우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먼저 발각을 당합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당하는데 마침 바람이 순천 쪽에서 육지 쪽으로 몰았어요. 그래서 화공을 하게 됩니다. 화공을 하면서 많은 배를 불태우고 아침 새벽 되고 10시쯤 당신께서는 총알을 맞고 돌아가시고 그 앞바다, 그 노량 앞바다에서 12시쯤 7년 전쟁이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화합과 상생에 노력을 해서 그래서 승리를 손자병법에 그러죠. 승리하고 싸우는 것이 명장이다. 그런데 그 승리를 하기 위한 최고의 요인이 상생과 화합인데 그거를 등한시했던 사람들은 다 패하게 되는데 그 결과를 놓고 외국인들 또는 외부인들이 내외 명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종께서는 절개에 죽는다는 말은 옛부터 있지만 제 몸 죽고 나라 살린 것 이분 처음 보네. 또 이순신에게 충무공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내려주신 정조는 내 선조께서 나라를 다시 일으킨 공로에 기초가 된 것은 오직 충무공 한 분의 힘뿐이다.
충무공은요, 제갈량도 충무공이에요. 그리고 송나라 명장 악비도 충무공입니다. 그래서 충무공과 애증이 가득 쌓인 선조는 또 뭐라고 하냐? 물론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다음 얘기입니다. 나는 그대를 버렸건만 그대는 나를 버리지 않았다. 1등 공신으로 뽑았건만 포상이 오히려 부족하다. 이게 말뿐이에요. 또 이게 알고 보면 1등 공신에서 자꾸 빼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원균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막 화를 내죠. 나중에는 왜 원균은 도망가다 다 죽고 일만 수군 다 7,000명에서 엎은 원균을 자꾸 1등 공신 넣고 이순신을 자꾸 밑으로 내립니까? 뭐라 하신지 알아요? 지하에 있는 원균이 얼마나 슬프겠니? 그러니 원균을 1등 공신으로 넣어주자. 그 대신 이순신도 1등 공신으로 넣어줄게. 이게 선조의 리더십이에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서해 유성룡께서는 이순신은 근신하는 선비와 같았으며 말과 웃음이 적었다. 재주는 있으되 명이 없어서 그 가진 재주에 백에 하나도 미처 펼치지 못했다. 진리는 그 명나라 수군 진리는 얼마나 이순신을 존경했는지요.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3번을 기절합니다. 배에서. 그게 진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 전으로서 그렇게 3번을 까무러치면서 선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순신은 경천위지 보천요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늘과 땅을 주무르고 해가 떨어져서 기우는 걸 다시 해를 수선해서 빛나게 해줄 사람이다. 선조는 힝 그래고 말아요. 그리고 맞다고 소리가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박경리 씨, 토지를 쓴 박경리 씨가 통영 분이잖아요. 근데 그 통영의 예향입니다. 통영이 예향인데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통영이 예향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아마 장군이 아니면 위대한 시인이 되었을 거다 하면서 당신의 문제가 박경리 당신의 문제가 이순신에게 맥이 닿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들을 보면 왁기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왁기 작가는 풍신수길의 7번 창이라고 할 정도로 풍신수길이 굉장히 아끼는 장군이에요. 근데 한산대첩에 이순신한테 아주 와장창 깨지는 장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도 난중일기를 써요. 이순신 장군만 난중일기 쓴 게 아닙니다. 그 난중에 왁기 작가 난중일기에 나중에 소개해드리지만 자기가 무인의 자격이 없음을 느꼈다. 이순신을 존경하고 증오한다. 애증이 갈린 그러한 일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도고 해야지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동서고금을 통해 이순신 장군에 비견된 인물이 누가 있겠으며 제인복을 입으면서까지 죽음으로 조국의 최후까지 봉사하지 않았던가. 나를 일본의 군신인 도고 해야지로입니다. 나를 영국의 넬슨에 비기는 것은 가나 조선의 명장 이순신에 비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말이다. 이것은 진짜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사실 1조 중유 전리론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또 데치타로라는 하는 사람은 서양에서 이순신을 필적할 사람은 넬슨밖에 없다. 서양 사람으로 영국 제독인데 영국 제독으로 넬슨을 능가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지만 이순신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다 고우라는 일본 작가는 해군 연구가입니다. 도고가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순신 장군과 비교하면 그 발가락 한 개만 못하다.
이렇게 일본인이 그렇게 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장수가 적의 스승이 된 사람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피상적으로 연구하고 있지 않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독국도미라고 하는 근세 일본사를 저술한 사람은 이순신 그는 실로 조선 임진왜란 때 있어서 조선의 영웅일 뿐 아니라 동양 삼국의 최고의 영웅이었다. 또 일본의 유명한 인기 역사학 작가 시바로타로는 세계 역사상 이순신만한 사람이 없으며 이 인물의 존재는 조선에 있어서도까지 잊혀지지 않겠지만 도리어 일본 사람의 편에서 그에게 존경심이 계승되어 명치유신 기간에 해군이 창설되기까지 하였으니 그 업적과 전술이 마땅히 연구되어야 된다. 명치 해군 유명하죠. 일본은 해군과 육군 두 갈래가 있습니다. 그 명치 해군의 본보기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순신 장군을 일본에 소개했을까요? 이게 놀랍게도 일본인이 소개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장군이 아니고 무인이 아니고 일본의 아주 평범한 측량사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100년 전 얘기입니다. 쳐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포구의 방향, 해류의 강도 모든 걸 샅샅이 조사하라고 이 측량사를 보냈는데 이 측량사가 1년, 2년, 3년 계속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다음 일본이랑 똑같거든요. 우리가 명량이 굉장히 물결이 세다고 하는데 일본도 그런 데가 있어요. 일본 수군의 시마즈 수군이 바로 그런 데서 해적질을 하던 사람들인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수군에 편입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공격하게 이렇게 보내지는 그러한 해군 기지가 바로 명량과 같은 그러한 물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명량이 이순신 장군이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창조해낸 거죠. 그러한 그 수군들을 갖고 있는 일본도 조선 수군을 만나면 싸우지 말고 도망가라. 이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싸울래도 2년 차부터 싸움이 안 일어나요.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반관계로 그 조정이 이순신 장군을 치우게 이렇게 해버리죠. 이게 굉장한 건데 이순신 장군이 이제 거기 괘씸죄에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국인들은 이순신 장군을 성이라고 떠받들기만 할 뿐 그분이 진정으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일본인들보다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건 가와다 고우라고 하는 일본의 군사연구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작년에 명량이라는 영화를 33번을 봤습니다. 33번을 본 이유는 지금까지 하면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그렇게 승화된 그 영화는 저도 뭐 영화 광이기도 하지만 모처럼 만나기 어려운 그런 영화가 아니었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을 띄웠다. 그래서 현충사도 만들었다. 이러한 논리에는 제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조대왕이 우리 조선 후기의 영정조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인데 그 시대 정조대왕이 마음 놓고 한 분을 뽑아서 모델을 삼은 분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재미있게 또 마음 졸이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꽤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가끔 여기 제가 그린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한 25년 전에 외국을 수교되기 전에 뭐 러시아나 또 소련이나 그 중국이 수교되기 전에 화가니까 자유롭게 그림 그려 다니다가 김포공항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슬펐어요. 다른 나라들은 쫙 쪼여져 있고 거대한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바탕이 없고 자기 자신을 인정 안 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국학원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왔으니 가끔 그림이 나오면 제가 그린 거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학과 상생, 소통의 리더십, 아까 얘기한 대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맨 밑에 통즉 불통, 불통즉 통. 그건 무슨 얘기냐면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인데 통하면 아프지 않고 안 통하면 아프다. 이걸 나라에다가 적용하면 통하면 나라가 살고 불통하면 나라가 죽는다. 왜냐하면 나라도 살아있는 생물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리더십의 특징은 어디 한번 얘기해보자 이겁니다.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최만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때 화를 안 내셔요. 그러면서 그래, 그럼 우리 언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고도 자꾸 앙앙거리고 대드니까 네가 나보다 더 운문에 대해서 더 잘하냐? 즉 네가 나보다 더 연구를 많이 했냐? 이렇게 정직하게 전문성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만리도 말을 못하죠. 참 기적과 같이 우리 한글이 생존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원래 완벽한 건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땐 자애롭고 어떤 때는 엄격합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이순신 장군에게 죽은 아군의 수가 왜군에게 죽은 아군의 수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엄격했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 상생하신 이순신 장군 리더십. 그래서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도 질린 장군한테는 딱 고개를 숙입니다. 왜냐? 같이 협조를 얻어야 이기니까. 그래서 당신이 뵌 수급을 진린이한테 줘요. 그때부터 진린이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존경하게 됐냐? 진린이 손자가 대에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우리나라로 탈출해서 광동 진씨의 선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진씨들은 거의 광동 진씨인데 진린의 후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씨들을 만나면은 고마웠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400년 전에 참 고마웠다고. 충무공은 총 12분이었다. 만고도목이라고 하는 것은 육당 최남선 선생의 역대 최고의 내각을 만들어 본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리더가 없어서 그러니 최고의 리더들을 한번 뽑아보자. 왕은 물론 이제 최고의 왕은 세종대왕이시고 최고의 국무총리 을파소. 그다음에 이제 뭐 신지 단군조선 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육군부 대신 을지문덕, 해군부 대신에 이순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을지문덕은 육군 대신, 이순신 장군은 해군 대신. 근데 그 당시는 육군 대장, 해군 대장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육군에 가서도 싸우고 해군에 가서도 싸우고. 왁기 작가 같은 사람은 한산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한테 깨지기 전에 석 달 전에 용인 전투에서 1600명으로 8만 명의 조선 근황병을 아주 무참하게 패배시킨 용장 중에 용장이에요. 그런 육군의 용장이 해군에 들어와서 이순신 장군한테 3번을 집니다. 3번을. 한산 대첩에서 첫 번째, 마지막에 노량 대첩에서, 명량 대첩, 그 다음에 3번을 좌우한 이순신 장군을 만날 때마다 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새끼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는 쪽에 붙어서 아주 장수하고 오래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숙주가 성종에게 유언하기를 일본과 화친을 잃지 마소서. 그래서 신숙주가 당시에 대마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 대마도를 그리고 산맥을 그리고 각 진의 장군들, 영주들의 리더십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놨어요. 우린 신숙주를 대의명분에 의해서 숙주나물에 비교하고 잘 변한다고 하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이 국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민하고 집중도가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신숙주가 죽고 조금 그렇게 하는 척 하더니 다시 붕당에 휩싸여 갖고 임진왜란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숙주가 돌아가지고 350년쯤 뒤에 1910년 드디어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임진왜란의 규모는 일본 육군이 약 28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 15만 명이 세계 최강의 조총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수군은 약 9,500명. 그래서 초기에는 이 싸움이 안 됐어요. 아예 싸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넬슨의 해전 이런 거 대단하다고 하는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 다 해야 총 2만 명. 그다음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총 16만 명.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가히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몽골의 리더십, 징기스칸과 95명의 천호장이 미래 비전은 푸른 일의 영광을 재나자. 중심 철학은 정복에 있었어요. 철학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단기간에 최고의 땅덩어리, 최대의 땅덩어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종교와 그 정복한 동네의 문화를 굉장히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소녀가 금덩어리를 쥐고 저 투르판까지 걸어가도 그 금덩어리가 온전할 정도로 치안 상태를 유지한 게 원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여진족, 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이 누르하치인데요. 누르하치는 8기군 6만 명으로 중원을 차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청개구리가 황소개구리를 먹은 그러한 이상한 현상입니다. 세계 역사가들도 청나라가 지금 이렇게 일어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만큼 기적적으로 청나라 후금이 중원을 도모했다. 후금이 뭡니까? 미스터 김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누르하치부터 12대까지 부위까지 황제와 황족의 성이 애신강나입니다. 아이신 따로 그러는데 사랑의 자, 세신자, 깨달을 각자, 벌라자, 애신강나. 그래서
그와 애와 각자를 빼면 뭐가 남아요? 신라가 남죠. 자기네는 신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설이 많지만 애신강라라고 하는 부족은, 혈족은 신라의 후예다. 그래서 마의태자 후예다라고 백두산에 숨어 들어가서 신라가 망하고 언젠가는 다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이루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르하치의 선조가 동거티무르가 있어요. 동거티무르가 있는데 이 사람은 1395년 태조와 이방원에게 와서 두 번이나 한양에 서울에 와서 두 번이나 형님 신하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41년 뒤에 병자호란에서 역전당하죠. 여러분, 아우의 나라에서 자식의 나라로 바뀌는데 231년밖에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형이었어? 형이었는데 동생이 되고 정묘호란 때 동생이 되고 그로부터 9년 뒤에 병자호란 때는 뭐가 되느냐? 아들이 돼요. 신하가 돼요. 그게 뭐라 그러냐면 황타지가 인조를 무릎 꿇어놓고 너를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명나라였잖아요. 아버지가 둘인데 어디 있습니까? 제발 그 명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황제폐하 그냥 신하가 되겠습니다.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이거는 이유가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말 다 말리는 싸움을 나왔던 그 이유와 맥이 같아집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선조가 막 뒷받침해주고 진린이가 뒷받침해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쳐들어왔던 일본군을 완전히 수장시켰다면 100년 전에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어려웠을 거예요. 왜? 한국은, 조선은 무서운 나라야. 우리 갖다 다 죽었잖아. 그럼 조선을 피해서 저 상해로 가지. 이래서 중국을 도모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루트가 있었어요. 두 가지 루트를 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배를 몰아서 상해로 직격하느냐 아니면 조선을 통해서 가느냐. 결국 많은 사람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8년 전에 관박구가 돼갖고 일본을 탁 천황으로부터 통치 위임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그때 바로 세작들을 보내서 조선을 이렇게 정탐하게 해서 계속 들어요. 왜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장안에 가서 황제 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안. 근데 그때 세작들이 온 정보를 통합해 보니까 조선은 반이 노비고 조선은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조선은 군대가 없습니다. 세 가지가 딱.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년 전쟁을 통일시킨 무장 중에 무장인데 그런 조선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으로 가서 조선 왕을 잡고 조선 왕을 볼모로 조선의 병사들을 향도 앞장세워서 명나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조선에다가. 그래 조선 사람들은 보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 그때 정여립의 난이 일어나서
조금 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율곡 이이도 10만 양병설 갖다 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선조 앞에서 누가 전쟁 준비를 합시다 말을 못해요. 딱 한 사람, 이순신 장군만 전쟁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유성룡 재상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두 분이 전쟁 준비를 하면서 조선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상해로 안 갔을까? 상해로 직접 배를 몰고 들어갔으면 2,000척의 배를 준비했는데 조선이 서해를 틀어막으면 오갈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조선에게 길을 빌려달라 이러한 억지를 쓰면서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전혀 대비를 안 한 거죠. 그 엄청난 사인을 많이 했는데 난 니들 치러 갈 거야, 치러 갈 거야, 갈 거야, 정말 간다. 그런데도 조선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불려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병자호란을 불렀죠. 병자호란이 그 청나라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청나라가 들어오고 또 조선이 망한 1910년까지 계속 갖다 바쳐서 남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이 싫어했으면 왜구는 얼레빛, 명구는 참빛 이러한 속담이 임진왜란 때 있었습니다. 왜군이 지나가면 워낙 빨리 진격하니까 뭐가 남는 게 많은데 명나라가 지나오면 닭이고 소고 처자고 남원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군량미를 못 대는 거예요. 군량미를 대는 조건으로 명나라 참전했는데 그러니까 서해 유성룡이 막 끌려다녀요. 막 한나라 재상이 가서 너 볼기 좀 쳐야 되겠어 이래가지고 이러한 치욕스러운 그러한 역사의 점철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누르하치는 자기 아들 청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청태종은 후금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고 청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리고 병자호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조는 죽어도 천자의 나라가에서 죽겠다. 나는 반드시 압록강을 넘으리라. 또 도망가다 안 되니까 41살밖에 안 되는 아버지가 18살 광해군에게 야, 네가 너 임시 왕하고 나는 저 압록강으로 갈 테니 넌 한경도 쪽으로 가라. 이래서 그 무서운 갓도 쪽으로 광해군을 보냅니다. 그때 광해군이 약 1년 정도 분조에서 대리왕을 하면서 이순신을 눈여겨보게 돼요. 그리고 이순신이 막 당할 때 광해군이 좀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쪽의 얘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하고 아버지는 그걸로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을 때 농공행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공신록을 보면 문관이 86명, 무관이 18명, 그 중에 내시가 또 28명, 마부가 5명.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신이 됩니까? 그 중에 김덕령이니 또 서산대사니 또는 뭐 이러한 의병, 또 곽재우 이런 고경명, 특히 조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의병은 다 공신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결과 병자호란을 잉태하게 됩니다. 김덕령을 처음에는 선조가 굉장히 이뻐했어요. 근데 나중에 쳐내는데 얼마나 악랄하게 쳐내느냐. 김덕령이 조선 역대 장군 중에 악력이 힘이 제일 강하다는 사람인데 저놈은 힘이 세니 아주 매우
세게 다뤄라 해갖고 무릎부터 정갱이 뼈를 조사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김덕령이가 도저히 살아날 길 없는 것을 알고 이렇게 간청을 하죠. 상이시여, 저를 제발 대역죄로만 이렇게 얽어놓지 말고 전공도 없고 효도를 못한 무능한 장소로 죽여주십시오. 왜냐하면 대역죄가 들어가면 자기가 키웠던 부하들 다 죽이고 편지 주고받은 사람 다 죽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결국은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김덕령 장군의 죽음을 보고 선조의 모습을 보고 당신도 끌려갔다 왔잖아요. 백의종군하고 2번이나 백의종군하면서 이 우리 상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못 되는구나. 내가 전장터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 부하를 살리고 내 가정을 보존하고 그리고 명예를 보존한 최고의 방법이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갑옷을 벗잖아요. 그건 우리한테 있는 기록이 아니고 그 저격수가 시미즈 부대가 있으면 그 거기서 나온 기록이에요. 마지막 전투에서 형형한 눈빛을 가진 노인 장수가 옷을 벗고 북을 치면서 우리를 노려보고 진격해오고 있었다. 우리 소총수들, 저격병, 스나이퍼들이 10명이 모여서 저 사람이 누구냐고 상의를 했다. 혹시 이순신인지 모르니 모두 쏘자고 합의해서 모두 쏘고 그 늙은 장수가 쓰러졌다. 그 이순신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 쪽의 연구를 못 따라갑니다. 통영의 그 제야사학자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 전쟁 박물관에 가면 7천량에서 접수한 거북선이 해체돼서 보관돼 있다는 거예요. 문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를 너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충성도 없으면서 효도도 의리마저 여겼으니 차라리 그제로 신을 죽여주십시오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너는 인마 대역죄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조서서 죽입니다. 한석봉, 명필 한석봉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상의 글씨를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명필입니다. 그러나 효도하고 그리고 반찬도 몇 개 안 먹어요. 굉장히 검약하고 절제가 있는 왕인데 겁이 많아. 일본군이 들어왔다니까 벌벌벌 떨어요. 벌벌벌 떨고 막 어쩔 줄 모르니까 당상관도 아니야. 그냥 그 밑에 아주 그 하급 관리가 왕을 보고 소리를 쳐. 왕이 지금 이 모양이라니 백성들이 죽어나가는데 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하고 빨리 안정시켜서 군대를 파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피난시키시오.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그 일을 하라. 그리고 도망가요. 이게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의 리더십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적인 야욕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때 아주 군벌들이 잉여 전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 칼날을 자기한테 들이댈까봐 이렇게 먼저 유구를 칩니다. 유구를 치고 그리고 그걸 나눠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부하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꼬시냐. 야, 조선을 가서 먹어. 그러면 니들 나눠줄게. 그리고 중국도 갈 거야. 그리고 나는 장안에 가서 황제를 하고 베트남, 인도까지 다 갈 거야. 이 사람은 속옷에도 세계 지도를 그려가지고 입고 있었고 다다미에도 세계 지도를 그려서 마치 로마역에 가면 세계 지도를 밟고 다니게 하듯이 그러한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꿈을 막은 사람이 이렇게 다 먹으려고 했는데 조선의 아주 이름 없는 장수에게 당한 거죠. 이게 이순신이 19세기에 조선 이순신 그래가지고 일본 저서예요. 일본 저서 보면 꼭 장비같이 생겼죠.
이 조선 이순신 세계에서 최초로 이순신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자가 석향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92년 1월에 발행됐고 단제 신채호 선생이 이순신전은 그보다 1908년에 나오니까 훨씬 뒤에 나오죠. 그리고 이순신 이 사람은 12아바 나오놀이라고 육군 보병 대위한테 측량사예요. 일개 측량사가 편지를 씁니다. 대본형의 편지를 써서 이순신을 잘 연구하시오. 이순신을 연구하지 않으면 일본은 미래가 없어. 그래서 자기가 쓴 자비로 만든 출간한 조선 이순신전을 대본영에다가 보냅니다.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부슬진 장군. 이것은 난중일기나 시 같은 걸 봐도 엄청나죠. 그다음에 서해 대감은 부슬진 칼을 진 선비 이렇게 평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쓴 글이 문집이 다 국보가 돼 있죠. 징비록은 국보 132호, 난중일기는 국보 76호인데 충무공 이순신 장군 우의 형이 일찍 죽었는데 3살 터울인데 그 형과 유성룡이 친구예요. 여기 중구 마른내길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그때 자랄 때 유성룡은 친구가 아니에요. 3살 위에고 유성룡과 학봉 김성일 부사 황윤길 정사와 부사 학봉 김성일 서로 동인 서인 싸워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쳐들어온다 안 쳐들어온다 하고 싸운 사람 있잖아요. 그 김성일과 유성룡은 안동 사람인데 율곡 선생 제자입니다. 근데 4살이 학봉이 더 나이가 유성룡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두 집 학봉가와 서해가가 지금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왜냐? 서해가에서는 하회 유치인데 나라의 영의정한 사람이 더 위지. 그럼 학봉가에서 야 여긴 시골인데 시골 법대로 해. 나이가 더 많잖아. 이래서 지금도 사이가 자기들끼리 아니라고 하는데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이 참 큰 문제예요. 이순신 장군의 사인입니다. 일심인데 일편단심을 줄임말이겠죠. 일심. 소통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늘 하늘과 소통해서 명랑대전 대첩이 있기 하루 전날 꿈속에서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고 저렇게 하면 질 것이다. 근데 그 신인이 한산 대첩 전날도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명랑 대첩 직후에 간신히 이기고 이기는 실로 천행이다. 하늘이 주신 행운이었다. 또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시는 거. 셋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산에 있던 셋째 아들이 왜군이 특공대를 보내서 이순신 장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순신 장군 친가를 급습을 하죠. 근데 어머니를 보호하다가 셋째 아들 면이 왜군과 싸우다 죽죠. 근데 그날 밤 꿈을 꿉니다. 이순신 장군 꿈에 1시쯤 꿈을 꾸셨다고 그랬는데 말을 타고 어디를 달려가다가 말이 발을 헛디뎌서 내가 떨어지는 찰나에 어디선가 면이 나타나서 나를 받아줘서 무사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하고 잠을 못 주무십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급보가 오죠. 아산에서. 봉투가 비통. 둘째 아들 필치로 비통. 그때 못 뜯어보셔요. 못 뜯어보시고 얘가 죽었구나. 참 꿈이 잘 맞으셔요. 얘가 죽었구나. 벌벌벌 떨고서 이거 찢어보니까 정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 글자가 첫 문장이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시는 거.
늙은 내가 죽고 젊은 네가 살아야 마땅한데 어째 내가 살고 젊은 네가 죽었냐. 그리고 통곡을 못 하셔요. 왜냐하면 그때 목포 앞바다에 계셨는데 지휘관이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일 뒤에 동네 차 끝집을 빌려놓고 밤새 통곡을 하십니다. 3일 뒤에. 이 일기는 정말 읽을 때마다 눈물이 아니랄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용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고 부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어렵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을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효도하려니 부모가 죽고 충성하려니 임금한테 배신자라 낙인 찍히고 결국 코피를 한 대박 흘렸다 이런 일기도 나오죠. 몸의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지셨던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도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전날 순천에서 하신 얘기인데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왜군이 물러가면서 다 노량 앞바다에 수장됐다면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소통하신 기록이 아주 많이 있죠. 지형지물에 대한 철저하게 연구하고 파악하고 응용했고 매일 난중일기 보면 꼭 오늘 날씨가 어떻다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소나 기후 때에 따른 심해를 기록함으로써 특유의 감수성으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시면서 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칼로 시를 쓴 듯한 그러한 결의를 또 이렇게 다지기도 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건명은 석자 칼로 하늘의 맹산이 산하가 파랗게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이도다. 그 뒤에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임경업 장군의 건명도 용천검 석자되는 용천검에 만권되는 책을 자기가 읽었다. 하늘이 나를 내셨으니 그 뜻이 무엇이냐. 산동에는 재상이 나고 산서에는 장수가 난다는데 너희가 사내라면 한반도에 태어난 나 또한 사내다. 내가 산동에 살고 산서에 살아야만 재상이 되고 장수가 되냐? 나는 조선 땅에 있지만 너희들에게 꿀리지 않는 사나이다. 이러한 기계가 그 건명에 있죠. 이순신 장군이 임금과의 소통에서는 임진장초에 보면 계속 아주 세밀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부합니다. 나가서 싸우라는데 안 나가요. 이게 이제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왜냐? 현장에 지휘관이 제일 판단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 한양이 멀리 있는 임금이 어찌 나가라 말아 합니까? 근데 그것이 안 됐다가 나가서 7천량에서 모두 들어먹은 게 원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상유시비,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고 신의 목숨이 있으니 적이 없이 여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해군을 멸하고 육군에 편입하라고 하는 선조의 이렇게 좋은 말로 권유를 해서 해군을 살아남게 만듭니다. 그 해군이 결국은 나라를 구하게 되죠. 서해 유성령과는 항상 평생 존경과 우애로 소통했고 어머니 아들 조카는 항상 효를 했고 조카 형이 둘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빈곤해요. 그러니까 진중을 데리고 다녀요. 근데 그때는 그 식솔들을 얼마까지 데리고 다니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욕을 먹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누굽니까? 얼마나 청렴하신 분입니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욕을 먹어도 탐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이 부모 없는 조카를 누가 데리고 있냐? 라고 감내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부하들에게 엄격하고
솔선돌격을 합니다. 명랑을 제가 한 100번 갔는데 명랑을 가보면 그 물길에 보통 사람은 그냥 죄송합니다만 오금이 저리죠. 오금이 저리. 그러한데 혼자 버팁니다. 혼자. 그 완이 유명한 돌격장들도 새까맣게 몰려오는 그냥 바람처럼 물길을 타고 몰려오는 적군을 보고 오금이 시려서 그냥 있어도 막 밀려나가니까 배가 두마장이나 멀리 한 600m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자기 지휘관이 혼자 싸워요. 언제나 그러한 앞장서서 노량 같은 데서 뭐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랬지만 그런 앞장서서 싸우시는 그런 분이었고, 이런 것을 원균이 못 따라오는 거죠. 원균은 이제 칠천량에서 죽기 며칠 전에 목이 말라서 섬에 들어가서 400명 부하와 섬에 들어가서 우물을 찾는데 몇 명의 일본군이 총을 쏘니까 400명 두고 혼자 튀어요. 그런데 그보다 한 6개월 전에 이순신 장군이 가덕도에서 5명의 어린아이를 일본군이 체포해 가요. 근데 그걸 공격해. 그러니까 그 적장이 풀어주면서 사죄를, 제발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이럴 정도로 용맹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서 죽느니만 못하다. 또 이분은, 이순신 장군은 염을 해주는 장군으로 유명합니다. 부하가 죽었을 때 염을 손수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겨 너희들은 직분을 다했건만 부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나는 그런 덕이 모자랐노라. 그대들의 혼을 한자리에 부르노니 여기에 차린 재물을 받기 바라노라. 얼마나 장중하고 그 부하들, 착함한 부하죠. 그 부하들을 제사상에 모시고 절을 하고 제사를 하는 장군의 모습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면 그분의 심정을, 리더십을, 소통을 알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립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신립은 천하명장입니다. 조선의 선조나 백성이나 조정, 대소, 신료가 전부 신립만 믿고 탄금대에서 승전보가 올려오기를 기다렸는데, 신립이나 이일이나 이제 이러한 조선의 명장들은 옛날 싸움은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와 뭐 쳐라 뭐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 드라마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전투였는데 벌써 일본은 조총을 갖고, 그리고 100년간의 싸움의 노하우가 집약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게임이 안 됐죠. 그러나 유독 이순신 장군만큼은 치밀하게 계산해서 거북선을 만들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여수 앞바다에서 거북선이 떠서 방포 연습을 한다. 이게 홀로 깨어 있었다. 그래서 숫자로 통한다, 숫자로 소통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없었어요. 몇 대 몇 말, 몇 대까지 정확하게 군량미를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다, 몇 마리, 끝자리 수까지 딱 적어놔요. 왜냐하면 화살수, 화약수, 화약이 몇 근이 있다, 식량이 얼마나, 이것이 확실히 알아둬야 어떤 전략을 펼까, 이것이 장수의 기본적인 소양이잖아요. 근데 이 숫자 개념이 너무 확실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이 붙잡혀가는 그때도 체포하러 왔어. 그러니까 바다에서 훈련하다가 들어와서 바로 남아있는 군량미, 화약 다 적어서 원균에게 인수인계하고 붙잡혀갑니다. 이건 뭐 영화에서 캡처한 그림입니다만, 한양까지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이건 이제 부산에서는 한양까지 100km 가면 사흘인데 여기는 명량이죠. 명량이니까 하루 반이면 된다. 즉 배에 천섬을 실을 수 있다면
부산포에서 천섬을 싣고 한양까지 가서 고니시 부대를 매겨야 돼요. 그래 평양 가고 평양에서 잡으러 저 중국까지 가는데 그때 16만 명이 6개월 먹을 30만 석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조달하라. 그러니까 전라도를 꼭 먹었어야 돼요. 전라도 곡창지대를 못 먹으면 그러니까 겨울 준비를 안 하고 온 거야. 6개월 안에 끝내려고. 그리고 홍모지라면 전라도에서 곡창이니까 군량미를 대라. 근데 전라도 갈 수가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양까지 간 고니시가 그 다음에 지독하게 추운 조선의 겨울을 동장군을 계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얼어 죽은 일본 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역시 삼국의 비극이에요. 조선, 일본, 명나라. 근데 이상하게 전쟁이 끝나고 명나라 망하고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 망했지만 조선은 살아남아요. 그 이유가 많은 의병장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병력을 쥐고 있는 막강했던 장수들이 절대로 일편단심이었다는 거예요. 선조는 그걸 의심합니다. 의심해. 저놈이 막강한 병력을 쥐고 있는데 내 왕관 내어놓으라고 안 할까? 그래서 때만 되면 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덕도 본 거죠. 명량은 세계전사의 기적입니다. 명량 가기 전에 이렇게 혼자 백의종군을 하시면서 이렇게 전장터 쓸고 간 뒤를 이렇게 늙은 몸으로 또 벼슬도 없는 몸으로 또 고문받은 몸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서 보성에서 구미 회령포에서 배설이 갖고 있는 12척의 전함을 인수받습니다. 그것도 하루 뒤에 받아요. 근데 이때 엄청나게 토사광란이 나가지고 하루만 육지에서 하루만 잤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추운 바다에서 떠서 흔들리는 바다에 있으면서 이순신 장군은 명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저 점선을 따라서 왜군이 뒤따라 들어옵니다. 왁기작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란포에서 벽파진에 가서 8월 28일 날 한 달 정도 한 15일 정도 버티다가 명량을 뒤에 두고 싸울 수 없다. 하루 전에 조선수군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우수영으로.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들이닥쳐요. 요때 여기서 맞이했으면 큰일 났죠. 요 명랑 물길을 앞두고 100%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울돌목에서 기다렸는데 이게 왜군이에요. 이게 왜군. 요 다리 요 해협이 지금 진도대교가 있는 해협이고 여기가 진도대교가 있고 요 혼자 떠 있고 두마장 뒤로 자꾸 자기 지휘관을 놔두고 장군들이 뒤로 다 도망가요.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요 사실을 알고 거기 가서 봐야 돼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그 댐을 만드는 목포 쪽에 댐을 만드느라고 바위를 많이 폭파하고 다리를 만드느라고 밑에 그 다리 난간을 만들기 위해서 바위를 많이 깼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험하지가 않아요. 물결이.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 보면 옛날에 동력선이 없잖아요. 전부 인간이 몰아서 가는 그러한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게
9월 16일 날 오전 10시에 왜군들이 그냥 오란진에서부터 들이닥치는데 뭐냐면 이제 남해의 모든 물길이 울들목을 뚫고 올라오니까 약 파고가 1m 정도 차이가 나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물길이 바뀌면서 이때 양안에 하얗게 백성들이 이렇게 응원하고 구경하고 아이고 우리 장군 죽었다 막 우는데 포연이 싹 거치고 조선배만 다 있거든요. 그 기쁨이 진도 아리랑에 묻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제가 30번만 보려고 하는데 3번을 더 보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30번째 봤을 때 다 끝나고 영화가 명랑 영화가 다 끝나고 조용한데 앞에 줄에서 아버지 엄마랑 같이 온 여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는 얼굴은 안 보이죠. 깜깜하니까 아직은. 백성이 대박이야. 애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을 더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5학년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백성이 대박이야. 저건 이제 막 회오리로 이순신 장군의 그 기함이 회오리에 막 딸려 들어갈 때 백성들이 끈으로 이렇게 구출해 주는 그건 이제 상징적인 건데 사실 그때 명랑 때 전라도 쪽에 많은 의수군들이 많이 죽습니다. 5부자가 죽은 가족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난중일기예요. 똑바로 앉아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같이 작은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인자하지 못하시는고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남달리 영특하기로 하늘이 이 세상에 머물러 두지 않은 것이냐 내 이제 세상에 살아있은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이냐 너를 따라 같이 죽어 지하에서 같이 지내고 같이 울고 싶건만은 내 형, 내 누이, 내 어미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 아직은 참고 연명히 한다마는 마음은 죽고 형상만이 남아있어 울부짖을 따름이다. 하룻밤 지나기가 1년 같구나. 이건 9월 16일 날 명랑 대첩을 이기셨고 28일 뒤에 일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코피가 쏟아지고 얻을 무렵이 되어 코피를 한대 남짓이나 흘렸다. 밤에 앉아 생각하고 눈물 짓고나 했다. 어찌다 말해라. 이제는 영령이라 한들 불효가 여기까지 이를 줄 어찌 알았으랴.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여수에서 어머니가 이순신 장군이 4월 1일 날 풀려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산까지 배를 타고 오시는데 그때 이미 80대 중반이에요. 그 당시 80대 중반이면 지금 100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타려고 하니까 뱃사공이 말려요. 가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 근데 진짜 돌아가셔요. 태안까지 와가지고 태안에서 조금만 가면 이제 서산이지 않습니까? 서산 들어오고 태안에서 서산 이제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아산인데 맞이하러 나가 있다가 배가 늦게 온다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이장 집에 가서 쉬고 있는데 종이 뛰어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해가 지는 것 같다. 마당에서 뒹굴고 울었다. 53세
조선 수군 총대장이 마당에서 흙바닥에서 뒹굴고 울었다. 왜 돌아가셨는가 하면 하필이면 2일 동안 태안에서 닷줄이 풀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사라져요. 그 배를 다시 찾아오는데 이틀 동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배에 모시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천하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팔자가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느니만 못하다. 그러한 명랑대첩의 그 기념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념 사업을 국학원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2005년도 11년 전에 처음 제가 가서 군수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왜 한산대첩제는 끈질기게 50년 60년 이상 이렇게 오는데 왜 명랑대첩제는 없습니까? 군수가 제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밥이나 한 끼 먹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기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문기자 똑바로 듣고 쓰시오. 군수가 하시는 말씀. 할 수 없이 군비에서 1,500만 원, 도비에서 1,500만 원, 3,000만 원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여기 어디 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왜군입니다. 요게 조선군인데 요게 이순신 장군 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소리가 원래 아무개 아버지 이순신이네.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손수건을 꺼내더니 다 눈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성공했다. 그리고 국학원이 싹 빠집니다. 빠지고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축제가 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축제에 왜 먹거리가 그렇게 많단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을 공부하고 가르치지 않아요. 견례랑 한산대첩제도 제가 가서 시장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그냥 야시장만 진시장이 있을 텐데 당신 이거 이렇게 하면 국학원이 가만히 안 있겠어 그랬더니 뭐 국학원이 그런 곳은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안 나간대요. 거기도 조직이 있어가지고 야시장.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남원은. 그래서 해병대를 불러서 쫓아냈어요. 결국.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좀 조용하더라고요. 코무덤인데 코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자, 코 몇 개를 잘 받았다. 더 열심히 싸워라 이겁니다. 이게 코 귀무덤이에요. 이 안에 조선인들의 우리 선조들의 코와 귀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을 때 이슬처럼 태어나 이슬처럼 사라지는 이 목숨이여 질풍노도 같은 이 세상의 꿈속의 꿈일 뿐이라. 꿈도 아니고 꿈속의 꿈을 꿔서 조선인은 코와 귀가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만인이죠, 남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일본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이 만인의총이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갖다 바친 코를 묻어놓은 코무덤, 귀무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비에비라는 속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래는 입입니다. 코비자, 귀자. 너 떠들고 소란스러우면 귀때가고 콧대가. 전라도에서는 지금도 입이 그래요. 이러한 슬픈 것들을 우리는 지금 교육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원규는 우치적이란 부하를 통해서 이순신에게 전우로서 이 치욕을 대신 씻어달라고 해라. 전해달라. 그리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을 왜 소개하냐면 유언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왁기 작가는 이순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대장인 나는 노가 많은 배를 탄 덕분에 겨우 도망칠 수 있었다.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차를 대접하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고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도 이순신이다. 유원은 만약 내 아들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면 제갈공명에게 옆에서 있다면 잘 보좌해주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면 그대가 왕이 되어주시오. 등소평은 도광양회, 내 각막은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고 기타 장기는 의대 실험용으로 제공하라. 이 유언은 지금 화평굴기, 시진핑의 화평굴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요. 안중근, 유성룡은 충효밖에 사업이 없다. 인간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충효밖에 없다. 은봉 야사별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은봉 안방준이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의병입니다. 그래서 직함이 없기 때문에 야사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임진왜란 때 19 나이로 참전했고 병자호란 때 또 참전합니다. 평생을 독립의병대장으로 살아 계셨던 분인데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돌아가셨다는 말도 급히 달려가서 그 기록을 막 적어봅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나는 도를 다하기 위해 총을 맞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러한 전통은 우리 의병들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바로 이게 연개소문입니다. 연개소문이 집을 떠날 때 여기 천부경이 있습니다. 천부경. 이거 굉장히 이 드라마에서 굉장히 천부경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저걸 보고 야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미래가 있구나 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유의자라고 하는 분은 단군도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같이 잘 다스려졌고 들에는 도둑이 없어 절로 편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군대와 경찰의 원초적인 목적을 벌써 4,300년 전에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 기록에 의해서 고구려 참전개경을 통해서 조유선인이 만들어졌고 상승 부대로 이어지면서 신라백제에서 통일되고 그 상무정신이 이순신 장군대에 와서 끊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정신이 단군 8조교에 남아 있는데 여러분 단군 8조교 제3조를 보면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바르게 모시는 것이 하느님을 바르게 모시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반드시 먼저 벗어나리라. 그래서 4349년 전에 나라를 만드시면서 헌법처럼 8가지 법을 발의하시는데 세 번째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속담이 지금도 살아있는 속담이 그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부부간에는 바로 다 떨어진 신발도 짝이 있나니 서로 사랑하라 그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지금 집신도 짝이 있다. 이게 4349년 된 속담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되 편애하지 마라. 손가락이 크든 작든 깨물면 똑같이 아프지 아니한가. 그래서 지금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지 않냐. 속담 있죠.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4349년 된 겁니다. 지금 미국이 200년 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선조들의 전통이 우리 DNA를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군 왕건과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단군 왕건께서는 직경이 한둘레를 도는 길이인 3.14의 길을 받아 왕도로 천하를 다스리니 천하가 이를 따른다. 원주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파이 이꼴 3.14라고 하는 것이 단군 시대에 이미 있었던 수학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군과 그 이전의 그 문화에 대해서 너무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 개념이 이순신 장군에게 그대로 내려와서 바로 이순신 장군은 굉장히 치밀하게 경영을 하셨다. 이건 뭐냐면 탱그리라고 하는 게 저기 단군이란 뜻인데요. 카자흐스탄 비행 항공사 잡지예요. 카자흐스탄도 탱그리족이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어디죠? 아스타나입니다. 아스타나는 아사달이란 뜻이에요. 고조선의 수도. 이거 누가 그랬을까요?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순신 장군의 그 눈빛이 가는 곳에 한민족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철학이 다 명중되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면서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그 시간이 이렇게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천황가의 뿌리는 백제다라고 일본 천황이 나와서 얘기하죠. 이건 국학원이 이분의 제사장을 모셔와가지고 아주 그냥 007 작전하더니 모셔와갖고 그 제사장이 노래를 불러야 초원을 해야 천황이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오게 오게 아지메 어서 오게 아지메. 일본인이 해석을 못해. 우리 경상도는 다 해석해. 뭐예요? 아주머니 이 자리에 와주세요. 아주머니는 큰 어른, 여자 어른을 얘기하는데 그 웅녀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웅녀. 근데 일본은 전쟁으로 먹고 살았죠. 10년에 한 번씩 전쟁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5년에 한 번씩 벌리다가 선전포고도 안 하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을 맞고 망했는데 요번에 그걸 한판 뒤집기 해서 오바마가 히로시마를 가죠. 우리나라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외교는 뭐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너무나도 사람이 없어서 남자가 없으니까 또 동원령은 내렸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내는 도망가고 아들과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었는데 군대에서 오라고 나라에서 명령이 떨어지니까 칼을 뽑아서 아버지 목을 치고 애 배를 가르고 군대 갑니다. 이게 일본인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윤회라는 선비는 거위를 배를 가르려고 하니까 나를 저 거위 옆에 밤새 묶어두시오 그러죠. 거위의 생명조차도 사랑했던 우리 선비정신, 이 선비정신이 사무라이 정신을 이겨낼 겁니다. 왜냐하면 선비정신은 결국은 선배, 신선도를 닦는 무리들이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선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을 만드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수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홍익인간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 한류의 근본을 알리는 것인데, 지금 홍익인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홍익회도 아니고 말이에요. 옛날에 홍익회
철도 홍익회 물건도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뇌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로 포장을 해서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교육은 뭐냐면 뇌를 홍익인간스럽게 쓰자는 겁니다. 저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한 성품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쇠락한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실 필요 없어요. 저를 봐주세요.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사무라이는 명예 아닙니까? 이웃집 과자집 장수가 당신 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사탕을 자꾸 훔쳐 먹었다. 진짜냐? 진짜다. 애를 불러요. 너 먹었냐 안 먹었냐? 안 훔쳐 먹었습니다. 네가 훔쳐 먹은 걸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언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칼을 쫙 굽더니 애 배를 갈라요. 위를 열어. 사탕이 없어. 너 죽어. 그래서 과자집 사람 죽이고 자기도 세포과에서 죽습니다. 우리는 거위 하나 살리려고 밤새 자기도 대관이 묶여 있는데 한 칼로 가정 3인이 죽어. 3인이.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운 사건들이. 이거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사상이 자꾸 사라지고 엷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옛날 거를 얘기하면 절대로 안 배웁니다. 그래서 새롭게 포장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죠. 저 여자는 누구? 이쪽에 계신 분이 뇌교육을 창시해서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일지 이승원 총장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뉴욕의 교육감이 이 뇌교육을 1800개 뉴욕에 있는 학교 1800군데에다가 돈을 줄 테니 from 코리아에서 온 브레인 에듀케이션을 꼭 교육시켜라. 요번 3월 달에. 왜 이게 안 나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5월 7일 날 다시 가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미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홍익인간 정신을 가리키는 뇌교육이 세계를 풍미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명량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교단체끼리 싸우죠. 사상 싸우죠. 국경 문제, 빈부격차, 피부색. 이게 인류 앞에 닥친 명량이에요. 이 명량을 걷어내서 한민족이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될 때가 멀지 않았다. 여기 계신 원로 선생님들께서 뇌교육을 잘 홍보해 주시면, 여러분의 뇌가 홍익의 뇌시니까, 그러니까 원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정말로 북한의 핵 문제, 일본의 아베 우리 뒷다리 걸고 러시아 뒤에서 밀고 미국도 상국이고 중국도 알게 모르게 또 저 북한 도와주고 지금 복잡한데 국회는 맨날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국민들 정말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이때 뇌교육이 나왔다. 홍익인간 철학이 세계를 지금 물들이고 있는데 한국만 몰라도 괜찮아요. 언젠가 알게 되니까. 그런데 이게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부디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르는 황금 거북선의 주인이 돼서, 왜 거북선이 꼭 배 물에만 떠야 돼요? 공중에 나를 수도 있고
황금색으로 빛나는 한류의 근본 철학이 홍익인간 철학이 됨으로써 이순신 장군과 그 동료들 뿐 아니라 그때 죽어간 일본 군사들, 또 고생했던 명나라 군사들, 조선 백성들 그 원을 잘 풀어주는 그런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세계 정신 지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